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살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토론 수업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Can you say one sentence or less?가 너의 주장을 한 문장 또는 그보다 짧게 너의 주장을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이더리움이란 한 문장으로 이더리움이란 무엇인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게 이더리움이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트랜잭션 기반 상태 머신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더리움을 얘기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나 아니면 블록체인, 아니면 분산 원장, 토큰, 이더리움 등을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공학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잭션 기반 상태 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에는 왜 규모 확장성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퍼포먼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이더리움은 초당 15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지금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비자나 페이팔의 트랜잭션 성능을 아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비자는 대략 초당 200 트랜잭션을 페이팔은 초당 200 트랜잭션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고, 비자 같은 경우는 4만에서 6만 트랜잭션을 초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엄청난 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실세계에 사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뒤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펜딩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지금 물려있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트랜잭션의 숫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대충 2000개의 트랜잭션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정의했던 트랜잭션 기반 상태 머신인데 트랜잭션이 이렇게 많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발표 때마다 나오는 크립토키티가 있습니다. 이 크립토키티 사태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립토키티 사태를 통해서 이더리움에는 정말 규모 확장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게 커뮤니티의 동일한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규모 확장성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캐스퍼와 샤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캐스퍼와 샤딩은 즉 레이어 1 솔루션, 메인넷을 하드포크 해서 메인넷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확장 솔루션이 처음 언급된 게 대부분 제로, 즉 2014년 말쯤에 나왔던 규모 확장성 솔루션입니다. 지금이 2019년 1분기가 끝난 시점임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더리움 만트라라는 어떤 기도 주문이나 이런 기독교에서 아멘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더리움 만트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모든 것이 더 오래 걸린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 매니저가 이더리움 관련 개발을 하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문장을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공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션 크리티컬한 앱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규모 확장성이 있으면서 미션 크리티컬한 앱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레이어 2 솔루션인 스테이트 채널, 플라즈마, 트로빗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트 채널의 특성으로는 낮은 비용과 빠른 처리 속도, 즉각적인 트랜잭션 완벽성 제공, 메인넷 수정이 필요 없고, 온체인과 같은 보안 모드를 사용하고 온체인 프로세싱을 감소하고 프라이버시를 강화한다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를 자세하게 보시면 이건 스테이트 채널의 특성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레이어 2 솔루션에 대한 특성이기 때문에 다른 플라즈마나 트루빗도 동일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채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해서 레이어 2 솔루션은 스테이트 채널, 플라즈마 트루빗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스테이트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확장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트 채널의 구성 요소는 스마트 레이어 1에 존재하는 즉 메인에서 존재하는 스마트 컨트롤 그리고 참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P2P 네트워크와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P2P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으시고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경험이 있으시면 멀티시그 원래 정도 개발 경험이 있으시면 하루 이틀 만에 정말 간단한 토이 페이먼트 채널 스테이트 채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채널 동작 플로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참여자들 간의 스마트 컨트랙을 레이어 1, 즉 메인넷에 생성을 합니다. 이때 스마트 컨트랙은 멀티시그 월렛입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앨리스와 밥이 있다고 하면 앨리스와 밥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멀티시그 월렛을 만들고 그 월렛이 만들어졌으면 레이어 2, 즉 그 스테이트 채널로 이동해서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 참여자들 간에 필요한 만큼 상태 변경 커뮤니케이션을 서명과 함께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상태 변경이 끝났으면 마지막에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놨던 멀티시그 월렛의 마지막 상태를 전송함으로써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분쟁 조정을 하고 종료를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스테이트 채널에 대한 종류를 빠르게 살펴보면 페이먼트 채널, 엑스페시픽 채널, 버추얼 스테이트 채널, 허브 앤 스포크 채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엑스페시픽 채널은 이전에는 N-파티 스테이트 채널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료를 찾아보실 때면 N-파티 스테이트 채널이라고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버추얼 스테이트 채널이나 허브 앤 스포크 채널을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스테이트 채널은 예를 들어서 앨리스와 잉그리드가 이미 스테이트 채널을 오픈해 놓은 상태이고 잉그리드와 밥이 스테이트 채널을 오픈해 놨다면 앨리스와 밥이 혹시라도 상태 변경을 같이 하고 싶은 경우에 따로 채널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잉그리드를 통해서 일종의 하나의 그냥 스테이트 채널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잉그리드는 일종의 프록시나 릴레이 같은 역할을 진행하면서 잉그리드가 볼 수 없게 해시타임드라를 이용해서 앨리스와 밥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면 앨리스와 밥은 일종의 스테이트 채널이 없지만 스테이트 채널이 있는 것처럼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허브 앤 스포크 채널은 한 노드가 여러 노드와 노드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 커넥션 생성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약간 중앙 집중화된 노드를 만들어서 그 허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사람들이 약간 중앙 집중화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노드들이 원하면 다른 허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노드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생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의 가장 실생활 일례로 페덱스 같은 택배 물류센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은 이제 물류센터로 여러 사람이 보내는 어떤 택배 같은 것이 한 물류센터로 지각되고 그 물류센터에서 약간 효과적으로 다시 배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스테이트 채널의 가장 간단한 페이먼트 채널을 통해 스테이트 채널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 먼저 밥하고 어떤 이더리움 토큰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스테이트 채널 오픈 리퀘스트를 보내면
있는 스마트 컨트랙, 멀티시그 스마트 컨트랙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에는 타임아웃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밥이 5분 동안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앨리스에게 디포짓이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앨리스가 보낸 응답을 요청을 밥이 응답하는 경우라면 그냥 서로 스테이트 채널로 이동해서 커넥션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앨리스와 밥이 디포짓으로 번 10리더가 레이어 1에 있는 것입니다. 레이어 2, 즉 스테이트 채널로 해당 리더가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상적으로 레이어 2에 리더가 보관되어져 있고 이거는 P2P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이 부분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앨리스가 밥에게 사이더를 보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적으로 앨리스와 밥은 지금 스테이트 채널에서 12더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앨리스가 만약에 밥에게 사이더를 보내는 경우를 살펴보면 앨리스는 사이더를 보내기 때문에 6이더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밥은 최종적으로 14이더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은 지금 첫 번째 주고받는 트랜잭션을 의미하는 트랜잭션 버전 넘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앨리스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트랜잭션에 해당하는 것을 앨리스가 사인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따라서 앨리스는 이 상태, 즉 변해야 될 상태를 밥에게 전송하고 밥은 이 상태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해서 이 상태가 올바른 상태라면 밥도 사인을 해서 앨리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앨리스와 밥은 서로의 서명이 되어 있는 변화된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앨리스와 밥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합의라고 부르긴 뭐하지만 합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서로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와 밥 누구든지 해당 상태에서 채널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 번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때 앨리스는 6이더 가상적으로, 그 다음에 밥은 14이더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밥이 앨리스에게 보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주고받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버전 카운터는 2로 증가가 되었고 12이더를 보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앨리스는 16이더를 가지게 될 것이고 밥은 4이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앨리스는 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맞은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컨펌을 그게 맞으면 앨리스의 서명을 포함해서 밥에게 보내게 됩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앨리스와 밥 모두 서명이 되어 있는 마지막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적으로 앨리스는 16이더, 그리고 밥은 4이더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번의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지금 20번의 트랜잭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서명을 빠뜨렸는데 이 메시지는 분명 앨리스와 밥 모두 서명이 들어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을 종료하는 경우, 즉 가장 해피한, 옵티미스틱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밥은 마지막에 있는 상태를 채널에 진입하면서 채널을 오픈할 때 생성했던 멀티시그 월렛으로 채널 종료 요청을 보내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앨리스는 아무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쟁 조정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분쟁 조정 기간 동안 앨리스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스마트 컨트랙에 정의된 룰대로 마지막 상태인 앨리스에게 12이더, 밥에게는 8이더를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악의적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비관적인 케이스죠. 밥이 자기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니까 18번째 자기 자신이 훨씬 더 많은 이걸 가지고 있었던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채널을 종료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밥은 종료 요청을 중간에 자기 자신 유리했던 메시지를 사용해서 보내면 앨리스는 분쟁 조정 기간 동안 분쟁 조정 요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쟁 조정 요청에서는 가장 마지막 상태, 즉 버전 카운터가 높은 메시지를 제공하게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리 정해진 분쟁 조정 룰에 따라서 더 높은 버전 카운터를 사용해서 이 메시지가 더 정확한 메시지라고 판단하고 앨리스와 밥에게 마지막 상태를 바탕으로 리더를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스테이트 채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스테이트 채널의 90% 정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말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작년 이더리움 데프콘을 참석한 다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스테이트 채널 금방 구현하겠네,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어려운 주제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앱 스페시픽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카운터팩추얼이나 셀러 네트워크에서 이미 다 프레임워크로 구현되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예를 들어서 틱택토 게임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리더 전송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단순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메인넷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스테이트 채널을 활용해서 빠르게 상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틱택토 게임을 하면서 틱택토 게임의 모든 상태까지 관리하는 스테이트 채널을 만든다고 하면 앨리스와 밥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게임에 관한 모든 조건들은 스마트 컨트랙에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은 레이어 1, 즉 메인넷에 있습니다. 스테이트 채널 2의 레이어 2 솔루션의 목적은 최대한 레이어 1, 즉 메인넷과 커뮤니케이션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스마트 컨트랙, 즉 게임에 관한 모든 룰이 메인넷에 있다면 딱히 방법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 컨트랙이 스테이트 채널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페이먼트 채널과 마찬가지로 디포짓을 메인넷에만 걸고, 즉 최소한의 앵커를 메인넷에만 생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참여자 간의 스테이트 채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분들은 아마 친숙하신 용어일 건데, 레이지 이밸루에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지형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스테이트 채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만드는 속도나 비용이 빠르고 작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약에 극한 튜닝을 한다면 스마트 컨트랙을 생성하지 않고 스테이트 채널에 진입할 수 있다면 더 빠른 스테이트 채널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형 평가를 하려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의 단점은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할 때까지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주소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정말 옵티미스틱하게 멀티시그 원래에서 배포하지 않고 스테이트 채널에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 코드를 바탕으로 스마트 컨트랙의 주소가 결정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면 저는 미리 배포될 스마트 컨트랙의 주소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지형 평가를 고려해서 더 빠른 스테이트 채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게 스피니 크리에이트 2라는 약간 웃긴 이름의 말라 비틀어진 생성 이번이라는 이름의 것이 있습니다. 비탈릭이 제안을 한 거고요. 보시면 여기서 코드를 바탕으로 주소를 결정론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앱 특화 채널에 대한 플로우는
페이먼트 채널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스마트 컨트랙을 생성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그러니까 즉 멀티시그 월렛의 주소는 이미 계산되어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코드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주소로 얼마든지 이더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미리 계산되어진 미래의 멀티시그 월렛 주소로 각자의 디포짓을 보낸 다음에 스테이트 채널에서 바로 커넥션을 맺습니다. 뭐 이더 전송만 하면 되니 훨씬 더 빠르죠. 그런 다음에 앨리스와 밥이 플레이할 틱택토 게임의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코드에 대해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컨트랙, 그러니까 즉 스테이트 채널 스마트 컨트랙은 이 메인넷의 배포에 되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인데 스테이트 채널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답은 스테이트 채널에 앨리스와 밥에 각자 EVM에 호환되는 버추얼 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나 아니면은 게임할 때 이 코드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페이먼트 채널과 마찬가지로 틱택토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상태 변경 추적을 하고 그 상태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서로의 설명이 들어가게끔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앱2파 채널을 종료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2파 채널을 이제 종료하는 시점에는 멀티시그 월렛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가상의 주소로만 점선을 표시된 게 보시죠. 아직 주소에 스마트 컨트랙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제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멀티시그 월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시그 월렛을 배포하면 이 주소는 미리 계산되어 있던 주소, 즉 앨리스와 밥이 스테이트 채널을 진입하면서 보내놨던 디포짓을 멀티시그 월렛이 생성되는 순간 그 디포짓을 갖고 있는 멀티시그 월렛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멀티시그 월렛에 앨리스는 스테이트 채널 종료 요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그때 틱택토의 마지막 상태만을 전송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장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냥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앱 특화 채널을 설명할 때 틱택토 게임의 스마트 컨트랙도 메인넷에 배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료의 경우에는 이미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앨리스와 밥이 서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 즉 게임에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하지 않고도 더 빠르게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앱 특화 채널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큰 단점이 있는데 옵티미스틱한 케이스라면 채널을 여는 것은 온체인에서 일어나고 게임에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 배포는 오프체인에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상태 변경도 오프체인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인을 종료하는 시점에서는 모든 컨트랙을 다 배포할 필요 없이 멀티시그 원리만 배포하고 끝낼 수 있으므로 장점을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앨리스가 악의적으로 올바른 상태를 전송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마트 컨트랙은 EVM 호환입니다. EVM 호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테이트 채널에 있었던 스마트 컨트랙을 메인넷, 즉 레이어 1에 배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를 하고 스테이트 채널에서 주고받았던 모든 상태 변경 메시지를 온체인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널을 닫는 거는 똑같이 일어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득을 봤던 모든 부분이 레이어 1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채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옵티미스틱한 케이스에서는 L2과 채널에서는 분명히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분쟁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스마트 컨트롤이 레이어 1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이게 나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퍼포먼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얻었던 장점들을 잃어버렸지만 최소한의 상태가 나쁘게 잘못되게 변경되는 어떤 그런 점은 막아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안타깝게도 약간 엑스페시픽의 단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서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스테이트 채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을 바탕으로